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구강암면외과의 박관수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즉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의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정의가 예전부터 소개가 되었는데요. 1993년에 윌슨 앤 웨버의 소개에 의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소개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 1999년에 메이필드에 의한 소개, 2006년도에 에스포지토 등에 의한 소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체넨 부저에 의해서 이미디어트란 말보다는 타입 1, 2, 3, 4란 말로 해서 이미디어트를 타입 1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익스트랙션 소켓에 직접 식립하는 그것을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2021년에 CYR에 발표된 제6차 EAO 컨센서스 리포트에 의하면 이미디어트는 발치한 날 식립하는 것을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즉시, 그 다음에 조기, 지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체넨 부저 같은 경우는 네 가지로 나누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의 시기로 나누는 것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 시기의 정의가 대체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관심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즉시 식립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즉시 식립 임플란트의 개척자가 있었습니다. 개척자는, 즉 오래전부터 이런 즉시 식립 임플란트가, 지금은 2024년이죠.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즉시 식립 임플란트가 시도되어 왔습니다. 1978년에 닥터 슐트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고, 1989년에는 닥터 라자라가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의 장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 96년에 브라질이라는 분은 동물에 실험했을 때 즉시 식립을 해도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지연 식립했을 때와 유사하게 그렇게 말하였고요. 1998년에는 윌슨이라는 분이 약 6개월이 지나서 노말 BIC, 즉 본 임플란트 컨택이 노말하게 이루어졌다. 그때 약 발치하면 이제 임플란트의 모양과 발치와의 모양이 좀 다르다 보니까 1.5mm 정도의 갭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본 임플란트 컨택이 노멀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001년도에 폴 안토니오는 역시 사람에게서 2mm 갭이 있어도 발치 후 식립에 6개월 후가 되면 BIC가 유사해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노멀하게 딜레이드 식립한 것과 유사해졌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보티첼리는 SLA 서피스를 가진 임플란트를 3개월의 치유 후 이제 그 치유를 시키는 결과를 봤는데요. 갭이, 뼈하고 임플란트의 갭이 2.25mm가 돼도 뼈가 차고 그리고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은 일어났다. 2004년에는 보티첼리가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SLA 서피스를 가진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했는데 약 78%는, 즉 2mm 갭을 가진 임플란트의 78%는 뼈로 찼다. 그러니까 여기에 틈이 2mm 정도 생겨있는 자리에다 식립을 해도 약 78%에서는 뼈가 꽉 찼다는 거죠. 하지만 2에서 3mm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약 25%만이 이 부분이 25%의 경우에서만 차올랐다. 뼈로 차올랐다. 그러니까 이 틈이 너무 많으면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했을 때 여기가 뼈로 다 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2004년에 또 코바니라는 분의 연구에 의하면 22개의 타입 1 플레이스먼트, 즉 즉시 식립하고 13개의 타입 2 플레이스먼트, 약간의 지연, 조기에 식립하는, 바로 식립하지 않고 조기에 식립하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갭이 있어도 다 경조직으로 다 채워진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즉시 식립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근거가 마련되게 된 거죠. 이러한 발치 후 즉시 식립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적게 해도 되겠죠. 발치를 하는 것이 수술이니까 거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도 수술인데, 한 횟수를 한 번에 다 해버리니 횟수 횟수가 줄어든다. 하지만 발치를 하게 되면 그 발치와의 모양이
통상적인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드릴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모양을 뼈 위에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형태하고는 좀 다르게 되죠. 그래서 좀 수술이 복잡해지니까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니 전반적인 치료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발치창이 치유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치와의 디펙트가 자연적인 치유되는 걸 기다려주면 더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오랜 치료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겠고요. 또 발치와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그 자체로서 치조골이 보존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치조골이 보존되지 않고 반드시 그 생긴 틈, 임플란트와 발치와 사이에 생긴 틈을 메꾸어 주어야만 된다. 그러므로 그것도 단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뼈가, 발치와의 재생은 뼈가 좋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해도 뼈 재생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하지만 발치와의 임플란트 식립했을 때 반대로 그 부착치은 부위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발치와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연조직을 폐쇄하기 위해서 잡아당겼을 때 그것이 치유되는 형태로 인해서 부착치은의 범위가 좁아짐으로써 향후 치아의 임플란트의 건강이나 이런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더 좋은 위치에 식립할 수 있다. 즉 발치한 자리는 치아가 원래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참고함으로써 더 좋은 자리에 식립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는 반면에, 하지만 이 발치와가 형태가 일정치를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는 임플란트의 모양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더 그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한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미적으로 유리하다, 또는 심미적으로 오히려 발치한 자리에 임플란트 식립하니 불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대치되는 견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술을 더 적게 하는 것, 그래서 수술을 더 적게 하는 건 맞죠. 확실하게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한 번에 하니까 수술은 횟수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치료 기간이 줄어드냐? 이것도 저의 생각으로는 대체로 맞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발치를 하고 치유가 되고, 식립을 하고 치유가 되고 다시 로딩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발치와의 식립했을 때는 그 기간이 이와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줄어든 기간을 만나는 것은 좀 더 정확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베올라본, 치조골을 보존할 수 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면 이러한 개념이 있는데, 과연 이것은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약간 논란거리가 실제로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발치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치조골이 이렇게 흡수되는 해서 형태가 줄어드는, 치조골의 폭이 줄어들고 높이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환자를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태죠. 치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손상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곳에 발치를 하고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식립을 했고 치아 보철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향후에 보면은 임플란트를 식립한 부위는 치조골이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은 중간에 포닉 부분은 치조골이 유지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발치창에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치조골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다. 그래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발치를 한 자리에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그래도 치조골의 흡수는 이루어진다는 것이 대체로 여러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가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발치창에 여러 가지 골 이식제를 이식하게 되면, 그러면 그 발치와가 보존되는 효과를 발치 후 즉시 식립에서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발치와에 골 이식제를 이식하게 되면 그러면 발치창이 형태가 줄어들지 않고 잘 형태가 유지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즉 임플란트만 식립해서는 안 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그 자리에 골 이식제를 추가하는 것이 발치와를 형태를 보존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게 발치 후 즉시 식립에서도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논문들을 보면 그러한 것에 또 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협측에, 순측 또는 협측에 남아있는 치조골 자체가 두께가 1mm가 넘어줘야 거기에 골 이식제를 이식하더라도 더 좋은 발치화 보존, 형태의 보존, 발치화의 치조골 형태의 보존을 이룸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연구들이 나오게 되었고, 뭐 최근에는 더 많이 발전된 연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케이스이긴 한데, 여기에 보시면 임플란트만 식립한 것이 아니고 고리식제를 채워놨죠. 채워놓고 그리고 치유가 시킨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자리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뼈 재생이 잘 되느냐? 발치를 하면 우리가 발치창은 치유가 잘 된다고 그러죠. 발치를 하게 되면 발치 후 초기에 골 재생 능력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발치와가 치유되는 그 능력이 좋다고 하는데, 잘 재생이 됨으로써 그때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하면 그 재생 능력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골 재생에 큰 도움이 되니까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발치와를 골 이식을 하거나 해서 그 발치와의 리제너레이션, 그 재생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골 이식을 하게 되면 골 이식을 덮어야 잘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보호하려면 연조직 매니지먼트가 중요한데, 발치를 하면 연조직이 부족하죠. 발치한 자리에 연조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연조직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좋은 골 재생능을 얻기 위해서 시도한 발치 후 즉시 식립이 골 이식이나 이런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골 재생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예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적용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치와에 즉시 식립을 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더 좋다. 위치 선정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치아가 있었던 자리니까. 하지만 위치를 잘 선정하기 위해서는 발치를 하게 될 때 그 발치와에 그 발치와에서도 식립하는 위치가 또 중요하죠. 그래야 임플란트가 실제로 좋은 위치에, 향후 수복을 하기에 좋은 위치에 식립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냥 이미 치유가 된 자리에 식립할 때와는 다르게 발치창에 식립할 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더 신경을 써서 식립을 해야만 좋은 위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치아들을 발과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됐을 때 이렇게 발치를 하면 발치한 자리들이 쭉 나타나잖아요. 쭉 나타나기 때문에 발치한 자리에 딱딱딱 식립을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 식립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지만 또 실제로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치와에 식립을 할 때 또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치 선정이 틀리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와 식립할 때에도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식립하지 않으면 더 좋은 위치에 식립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치와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죠. 그래서 많이 잘 식립해서 치아가 잘 치료가 되긴 해야지만, 이 발치창의 협설측 또는 메지알이나 디스탈 쪽에 어디에 식립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발치와에 식립하는 것이, 즉시 식립을 여러 개를 하게 되면 식립하는 것이 더 불리한 위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미적으로 더 유리하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한참 논란거리였는데, 발치를 하고 즉시 식립을 하면 그 프록시말 쪽의 소프티슈, 그러니까 파필라 쪽의 소프티슈 레벨을 유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즉시 수복을 했을 때 수복물이 있으면 그 파필라 쪽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뭐 그렇게 꼭 발치 즉시 식립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해가 지나고 나면 발치와
와 주변의 연조직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심리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발치를 해야겠죠? 발치를 하고서 연조직이 무너지죠? 실제로 이렇게 연조직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많이 무너져 있는데 임플란트를 잘 식립하고 회복을 해주고 치유를 시키면 차차차차 연조직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연조직이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는 잘 유지되고 있고요. 열혈가 지났죠. 그리고 이렇게 발치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조직이 그냥 저절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다시 여기에 임플란트를 해서 연조직이 재생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고 바로 즉시 수복을 해주면 좀 더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파필라 쪽에 무너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한 상태에서 실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잘 다룰 수 있는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할 때 임플란트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임플란트의 위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메지오 디스탈한 측면에서의 위치가 있겠고 그리고 버커링구아라는 측면에서 있겠는데 메지오 디스탈한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발치와의 중심에 메지오 디스탈의 중심에 식립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고요. 버커링구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발치와에서 약간 더 링구알 쪽에 상악이라면 팔라탈 쪽에 식립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치를 했을 때 발치와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이 형태를 만들어 줬잖아요. 상악 대구치가 되겠는데요. 약간은 구개측에 향해서 식립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개측에 약간 치우쳐서 식립을 하게 되는 개념은 발치를 하게 되면 항상 협측 치조골이 흡수가 다소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개측도 물론 흡수는 되지만 협측의 흡수량이 좀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구개측에 약간 더 치우쳐서 식립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틈 사이 갭이 생긴 부분에 골 이식제를 잘 이식하면 그런 것을 많이 막을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게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약간은 구개측 또는 약간은 설측으로 치우쳐서 식립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메디오 디스탈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정중앙에 식립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제일 무난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위치가 좋지 않거나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 조금 잘 안 된 경우죠. 발치하고 즉시 식립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위치에 식립을 하려고 했지만 최후방 대구치다 보니까 환자의 입을 벌리는 양이라든가 또는 기구를 쓰는 게 숙련되지 않았을 때에는 약간 원치 않았던 위치로 식립되는, 즉 발치와의 치근이 있었던 골 와동이 크게 두세 개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와동 쪽으로 임플란트가 쓸려가고 거기에 개구량이나 또는 임플란트 도구들을 사용하는 각도 이런 게 약간 어긋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은 원치 않는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 수복은 이루어져서 저장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유리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것이 유리한 방향이라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해야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이렇게 여기에 이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이 뒤에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의 뼈가 흡수되어 있는 부분들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 다소 앞에 쪽에 밀착되어서 식립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립되면 물론 이것도 최종 수복물을 어느 정도 완성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그다지 완벽한 위치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의 치아나 또는 임플란트의 치조골 상태에 따라서는 원치 않게 근원심적으로도 원치 않는 위치에 식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여기에다 식립하려고 해요. 식립하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잘 생각하면서 식립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특히 이런데 발치한 자리에 볼 와동이 생겨 있기 때문에 기구들이 미끄러지거나 임플란트 픽스처 자체가 미끄러져서 원치 않는 위치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원치 않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버코링구얼하게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코링구얼하게 본다면 여기 보시면 여기 치아가 파절돼서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태, 그 구개측으로는 치은 연화까지, 치조골 연화까지 파절이 진행된 그런 치아가 되겠습니다. 이런 치아를 발치했을 때 식립을 한다면 우리가 원래 있었던 치아에 혹시 이 순구개측 상황으로도 정중앙에 심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의 치조골, 순측 또는 협측의 치조골이 더 흡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면 약간 더 구개측에 치우측에 식립을 하는 것이 최종 수복물의 형태라든가 또는 치조골에 만에 하나 치조골이 흡수가 일어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현상을 많이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개측에 다소 치우쳐서 식립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치아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이 발치를 했고 어디에다 식립할 거냐, 그 발치와의 임플란트가 식립될 자리를 만들 때 그냥 무심코 하다 보면 그 치아의 루트가 진행되는 원래 그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약간 더 구개측을 향해서 식립 위치를 잡아줌으로써 향후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다 파냈는데도 약간 순측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치은이 다소 흡수되거나 퇴축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서 심미적으로는 다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설측으로 치우치게 또는 구개측으로 치우치게 하려면 드릴링을 할 때 좋은 드릴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위치에 식립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고, 여기서 보면 이제 수직적인 위치도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수평적으로 협설측 방향, 근원식적 방향이 어디가 중요한가 살폈는데, 수직적인 위치도 중요해서 수직적인 위치를 따져볼 때 어느 정도 깊이로 심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수술자가 이런 그 수술 부위를 살펴보다 보면 항상 뼈의 위치를 발치착인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뼈의 위치의 높이를 보고 그 높이가 뼈의 높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길 쳐다보면 여기가 뼈 높이가 되고, 여길 쳐다보면 여기가 뼈 높이가 되고, 여길 쳐다보면 여기 뼈 높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를 주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뼈 높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뼈 높이를 전반적으로 살핀 후 내가 식립하고자 하는 좋은 위치를 아까 이제 그 협설측 또는 근원심측으로의 그 위치를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했다면 그런 정한 위치에서 깊이는 주변의 치조골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나중에 치유될 수 있는 치조골의 위치에 식립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치조골이 이렇게 재생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분명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재생이 될지 이렇게 재생이 될지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대체적으로 양쪽 치조골의 높이와 이 세프탈본이 위치한 인터레티큘라 본이 위치한 그 높이의 탑 위치와의 사이에 어느 위치인가에 그 뼈의 재생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도 그러한 위치에 맞추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위치로 치유가 됐다는 가정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치조골의 위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물론 발치를 할 때 남아있는 치조골이 손상되어 있는 데에서 발치를 하게 되면 그 치조골의 위치가 최종적인 치조골의 위치에 여러가지 또 다른 영향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한껏 더 고려를 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조골이 많이 손상된 곳에 발치 후 즉시 식립은 더욱더 신경 쓸 것이 많고 많은 경험이 쌓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치조골이 많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디에다 식립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쪽에 치조골이 많이 망가져 있죠. 원래 치근 그 구개측
측은에 있는 치조골이 제일 두툼하고 단단한데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협측에다 식립을 하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다소 유리하지 않은 듯한 위치에 식립이 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치조골이 흡수되어 있는 곳에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하게 될 때에는 그 흡수된 치조골의 상태도 고려하여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협측과 설측의 치조골의 높이가 많이 다를 때에는 과연 어느 위치에, 어느 깊이에 식립해야 될지가 굉장히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쌓이기 전에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식립의 방향이 또 중요한데, 그 식립 방향이, 축 방향이 중요한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식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아의 루트는 치아의 치근은 치조골의 방향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눈으로 봤을 때 똑바른 것 같아도 방사선학적으로 봤을 때 똑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똑바른 위치와 방사선학적으로 봤을 때 똑바르게 보이는 위치를 잘 공부해서, 실제로 구강을 쳐다볼 때 방사선학적으로 바른 위치, 똑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위치를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만 발치후 즉시 식립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방사선학적인 방향이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지만, 비록 좋지는 않았지만 오래 사용하고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치조골의 상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식립이 되었지만 이렇게 삐뚤게 식립이 되었죠. 여기에 치조골이 많이 없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이렇게 삐뚤게 식립되는 경우에는 바로 수정을 해서 똑바르게 식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치료를 마무리 짓는 것이 향후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비록 이 상태에서 치료를 했더라도 문제가 없이 치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바로 발견했다면 그 즉시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근 쪽에서는 치조골이 항상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악 중절치, 상악 소구치 이런 곳에 많고, 하소구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 많이 함몰되어 있는 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치근의 루트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원래 치아했던 장축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임플란트는 여기서 이쪽을 뚫고 나오게 되죠. 비록 구개측에 조금 더 바짝 붙여서 식립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약간 방향을 바꿨잖아요. 방향을 너무 많이 바꾸면 순축에 치은에 압박을 가하거나 치은에 압력이 이상스럽게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향후 심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장축 방향, 치조골의 장축 방향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서 식립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똑바르게 치아의 방향을 따라가면 여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가이디드 서저리를 하면 많은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이디드 서저리 자체는 발치후 즉시 식립에 가장 좋게 만들어진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가이디드 서저리를 이용해서도 발치후 즉시 식립을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치후 즉시 식립에 가이디드 서저리를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방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다만 비용이 추가되고, 그 가이디드 서저리를 하기 위한 가이드를 만드는 그런 비용, 시간이 또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치아 장축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가이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면 장축 방향으로 하면 약간 이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가이드를 한다면 이렇게 치아의 장축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치조골의 방향을 따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더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임시치아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발치후 즉시 식립을 할 때에는 초기 고정력에 대한 개념이 또 중요한데, 초기 고정은 식립 토크가 있고 RFA 값, 즉 오스텔 ISQ 같은 그런 ISQ 값이 있겠고,
DCA라고 해서 다이렉트 DCA 메저먼트, 대메저먼트 방식, 두드려가지고 예, 그 고정력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초기 고정력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죠. 댐핑 커패시티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초기 고정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초기 고정이 잘 되어 있는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거는 치유된 볼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보다는 발치후에 즉시 식립하는 것은 컨택 부분, 그러니까 임플란트와 뼈에 컨택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고정이 좀 높게 나오는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약간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식립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주 좁은 경우에는 원피스 네로우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립 후에 로딩을 언제 할까의 문제가 있는데, 로딩은 즉시 로딩을 하는 거는 대개 일주일 이내에 로딩을 하면 즉시 로딩이라고, 얼리 로딩은 2달 이내에 로딩하는 거고, 컨벤셔널 로딩은 2달이 넘어서 로딩을 하는 걸 컨벤셔널 로딩이라고 하는데, 즉시 식립의 경우에는 혹시 지연 식립보다는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보다는 더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항상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조골과 또는 뼈와 임플란트의 접촉면이 비교적 작은 편이고, 그래서 초기 고정력이 높게 나오는 것처럼 측정된다 하더라도 그 면이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딩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므로 충분히 기다려서 뼈가 충분히 생성된 다음에 로딩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보면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즉 발치 후에 그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생기는 초기의 고정력은 차차차차 떨어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없었던 임플란트와 뼈와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오세인트러진이 됨으로써 생기는 그런 고정력은 늘어나고 하는 것이 차차차차 서로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늘어나는 현상이 되는데, 두 개를 합친 것이 조금 줄어드는 시기가 원래 4주 정도가 된다고 해서 SLS 서피스에서는 스테빌리티 DB란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스테빌리티 DB 있지만 발치 후 즉시 식립에서는 사실 그게 조금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차차차차 접촉면이 작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차차차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치 후 즉시 식립에서는 과연 그러면 일반적인 치유된 치조골에다 식립하는 것처럼 충분히 8주만 기다리면 될 것인가, 6주나 8주만 기다리면 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치를 했죠, 식립을 했죠,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발치창이 그대로 있어요. 과연 그러면 이런데 접촉하는 면이 적을 텐데 바로 로딩을 해도 좋을까? 발치화가 완전히 뼈로 덮일 때까지,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치 후 즉시 식립에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발치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치를 할 때 치조골이 더 파괴되지 않도록, 이미 파괴됐기 때문에 발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많이 파괴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발치를 할 때 치조골이 많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발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거는 굉장히 점잖은 발치, 즉 젠틀 익스트랙션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찬찬히, 그리고 주변 치조골에 외상이 없도록 발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만약 유착이 심하게 있는 치아들은 이런 식으로 발치가 잘 안돼서 많이 깨지고 치조골 주변에 상처를 많이 입히면서 치근을 많이 파절시켜야만, 섹션해야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치조골이 굉장히 불리한 상태가 되겠죠. 발치를 하고도 치조골이 매우 불리한 상태가 되면,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치조골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건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지만, 물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뼈가 충분하게 지도록, 이렇게 오랫동안 좀 잘 유지되도록 식립하는 그런 능력을 터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발치를 어렵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발치가 잘 되도록 찬찬히 치조골을 파괴하지 않도록
천천히 발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조골이 파괴된 치조골이 같이 튕겨나오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여기에 치조골이 많이 없어져서 이쪽이 많이 없어진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뭐 여기에 이제 어떻게 골을 이식하면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게 되면 발치 후 즉시 식립에 치조골이 파괴됐을 때에도 어느 정도는 회복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야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발치를 할 때 정말 유착이 잘 돼 있거나 뭐 이런 많이 돼 있거나 할 때는 발치할 때 치조골이 통째로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데 보면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통째로 떨어져 나오면 사실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원활하게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과감하게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포기하고 치조골을 잘 보존해서 향후에 임플란트가 잘 식립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되겠고요. 인접한 사랑니 제3대 구치, 매복된 제3대 구치 같이 발치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치조골이 많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파괴된 치조골 주변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여러가지 복잡한 추가적인 고리식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3대 구치 매복된 것과 함께 발치를 해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는 것은 매복 제3대 구치를 능숙하게 발치하고 그 자리를 능하게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추어진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치 후 즉시 식립에 대해서는 뭐 서바이벌 레이스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만, 발치 후 즉시 식립도 지연돼서 식립하는 임플란트와 같이 높은 서바이벌 레이스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식립하는 것은 95%가 넘는다. 하지만 지연 식립하면 98%가 넘는다는 그렇게 비교된 논문이 있죠. 즉 발치 후 즉시 식립이 매우 높은 서바이벌 레이스를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지연 식립보다는 좀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테크닉 센시티브한 술식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과 훈련 또 공부가 필요한 그런 술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치 후 즉시 식립에 접근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미 1989년에 라자라라는 훌륭한 분께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의 개념과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20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사용되는 개념과도 아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미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놓았고요. 그것이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의 발치 후 즉시 식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게 정리된 그런 문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키면 즉시 식립은 굉장히 유용한 치료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가지고 있다면 강력한 임상가의 강력한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시행하신다면 향후 좋은 치료를 결과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약 14년이 지났음에도 이 모든 부분의 발치 후 즉시 식립이 시행된 거죠. 발치 후 즉시 식립이 이 매복된 치아를 포함해서 발치 후 즉시 시행된 건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잘 쓸 수 있는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케이스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충분히 공부해서 시행한다면 많은 임상가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